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집단 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고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인 것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재확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감염과 온열 질환을 걱정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학교 답안지 유출 사건은 재학생 2명이 교사 컴퓨터를 해킹해 기말고사 답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직인을 도용해 돈을 빼돌리고 1년여간 무단결근을 했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도 경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고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부터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본 것이고 여기서 밀리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실의 분위기 먼저 전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방과 치안 등 국가 기본 사무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한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방치하면 통치권이 흔들린다는 인식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 1시간 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설립됩니다.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에 임용되는 건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경찰대 졸업자도 9급 순경으로 채용하는 제도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전체 96.3%인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은 2.3%에 불과하다며 경찰대 인사 편중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서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정면 겨냥하면서 경란으로 불리는 집단 반발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경찰 전체 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집단 움직임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 상반된 두 목소리는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앞에선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가 연이틀 열렸습니다. 쿠데타가 웬 말이냐? 하나회가 웬 말이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주 전국서장회의를 쿠데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참석자 감찰 등을 지시한 뒤 일선경찰 반발이 확산됩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14만 경찰 전체가 참여하는 전국경찰회의를 30일 열자는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예정했던 전국 경위경감회의를 확대하려는 건데 집회 장소도 강당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추가 단체 행동을 금지한 상황.
제안자인 A 경감은 14만 경찰에게도 불법 해산 명령과 징계 감찰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국 14만 경찰회의는 아직 제안만 된 상태로 얼마나 많은 경찰이 실제 참석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반대 움직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국가 국민 불안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경찰 지도부는 경찰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야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위법성이 강한 행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찰이 관련됐던 불공정 수사 사례들을 돌아보면 민주당의 이 주장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경찰 독립이라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2019년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A씨를 건조물 침입죄로 수사했습니다. 건물주인 단국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호 씨에 대해선 명운을 걸라는 문 전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 특별경호팀이 꾸려졌습니다. 부실 경호라는 윤 씨의 주장에 수뇌부가 머리를 조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국 사태 땐 조국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보고서를 경찰 내부 전 부서에 배포했다 뒤늦게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제하에서 벌어진 경찰의 흑역사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 옹호 댓글 12,000여 개를 달았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0여 명은 단체 성명을 통해 정치경찰을 그만두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정치수사, 뒷북수사로. 하지만 민주당은 용산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은 불법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국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야당과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속전속결입니다. 경찰국 설치 개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일주일 뒤부터는 시행됩니다. 경찰국이 출범하는 겁니다. 경찰의 반발 불길이 여기서 사그러들지 아니면 화약고로 옮겨 붙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찰 취재팀을 지휘하는 최석호 차장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당장은 극한 대립이 좀 줄어들 것 같진 않은데 먼저 문제 본질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경찰국이 생기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번 사태의 발달은 전 정권 때 이뤄진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실까지 폐지가 되면서 경찰이 통제와 견제 밖에 놓이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를 막겠다면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하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권한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경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2개월여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서 경찰과 국민 모두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좀 서둘렀다 이런 느낌은 있죠. 그러나 열흘 전 이상민 장관이 경찰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내부가 이렇게 개강돼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악화가 된 겁니까? 예, 지난 주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뒤에 이상민 장관이 한 이 쿠데타 발언이 불을 댕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 이전까지는 정부 개혁안이 마땅치 않더라도 받아들이려는 경찰이 적지 않았는데 해당 발언 이후엔 반발 기류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얘기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장관이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등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 기조로 일관하면서 반발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했다 이런 기류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하나회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발언들은 괜히 한 게 아니고 뭔가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다분히 의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특정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경찰대를 꼬집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경위가 되는 것은 불공정의 문제라면서 경찰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도 경찰대 출신들이 배후에서 집단행동과 반발 등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이런 반발을 주도하고 있어서 이게 과거 군부 쿠데타로 비유했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지난 4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예.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체 경찰의 96%를 차지하는 일반 출신은 4%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전체 경찰 구성원의 2.5% 수준인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수뇌부를 독점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경찰서장 회의도 모임을 주도한 류상명 총경을 비롯해서 참석자 50여 명 가운데 70에서 80%는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정확히 경찰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경찰 독립입니까? 네, 경찰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경찰 독립을 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남겠다는 건데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은 엄연한 행정기관입니다. 수사는 물론이고 치안과 방범, 질서 유지를 비롯해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더욱이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민 통제는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나 최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군요. 30일로 예정돼 있죠. 전국 14만 경찰회의, 물론 뭐 이렇게 다 모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14만 경찰회의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최석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첫 독대를 하며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고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 노력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손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시간 10분간의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대변인의 만류에도 질의응답까지 모두 촬영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온마이크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온마이크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시죠. 전 괜찮습니다. 업무 보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2차례 발동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연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사면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전현직 법무장관이 오늘은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인 티타임의 부활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검언 유착 강화라는 박범계 전 장관의 비판에 한동훈 장관은 투명한 소통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규정.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언론 공부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 공보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한동훈 장관은 이 규정을 개정해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기자에게 수사 상황을 비공개 브리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이를 두고 검언유착 강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자 한 장관은 언론과 소통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와의 티타임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여당에서는 드루킹 사건의 종범은 만기 출소했는데 여론조작의 주범격인 김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 차원에서라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에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 끝에 성사된 드루킹 특검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해 8,840만 개 댓글 공감수 조작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검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김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원이 현명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대법원의 징역 2년 원심 확정 판결에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 전 지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동반 사면론이 나오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며 공개 반대했습니다.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3년 형기를 다 채웠는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를 사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좀 균형이라도 좀 맞춰라. 누구는 특사 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 해주는 거는.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피선거권은 2028년까지 박탈된 상태입니다. 친문계가 사면을 요구하는 데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원내대표는 보통 가장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는 사진이 취재진에 찍혔습니다.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고 있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그대로 겹쳐져서 여권의 내부 사정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회 사진기자단이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자 참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직후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심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 문제를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한가한 거 아닙니까?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당비 1억 4천만 원을 쓴 사실도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법인카드 한도 2천만 원 기사로 장난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방문 비용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할 친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오는 10월에 또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민들 죽어라 하는 거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게 전기요금 인상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전 정부 5년과 비교해 보면 원전 비중은 한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5% 늘어났습니다.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30%대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20%대였습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한 2018년엔 23.4%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이 5년 동안 입은 손실은 11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2차례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인하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과 중하위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올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고 LH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출장 갔던 간부들이 일은 안 하고 골프를 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일부 간부들이 제주도 출장 도중 몰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LH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골프채를 챙겨갔고 친환경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공식 일정은 무단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LH 사태 이후 김현준 사장은 고강도 개혁을 다짐했지만 공연불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LH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D등급 낙제점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 사장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이 알바 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LH의 기강회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 유감스럽다면서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책을 통해서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원래 그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땅 투기 등 내부 비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 LH 사태 이후 시민단체의 청구로 특정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미공개 개발 정보로 부당이익을 얻은 LH 직원 8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한 부장급 간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뒤 6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고 LH는 비싸진 땅을 수용하느라 25억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도 겹쳐서 이 추세라면 8월 중순에는 하루 환자 30만 명,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도 놀이기구를 타려는 시민들의 줄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학도 했으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는 시민들. 저마다 휴가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아서 친구랑 국내 여행을.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번 휴가철이 재유행의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중순경부터
하루 30만 명 수준의 확진자와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루 확진자가 석 달 새에 다시 10만 명 선까지 치솟았고 특히 위중증 환자는 54일 만에 가장 많은 16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의 약 2배입니다. 휴가철 이동량까지 증가해 재유행을 촉발시킬 경우 과거의 대규모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어르신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집에 있자니 냉방기기 전기 요금이 무섭고 나가자니 코로나 감염에 온열 질환이 올까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의 힘겨운 여름나기 현장을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으로 부채를 붙이고 다른 손으로 장기를 둡니다. 민소매 속옷 차림에도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이곳 탑골공원엔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말동무들과 어울리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고 웃고 즐기는 거야.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층일수록 외출과 만남을 줄여야 하지만 폭염이 발길을 집 밖으로 이끈 겁니다. 집 있으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 그리고 답답하고 덥고 에어컨 8만 원 나왔어. 둘이 사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에도 어르신들이 몰립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여기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면 너무 시원하고 친구들도 있고. 창문을 닫은 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선풍기와 에어컨. 전기 요금과 온열 질환 걱정은 덜지만 한편으론 밀폐된 공간에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고 요즘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의 이중고가 올여름 어르신들을 찾아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계곡에서 가족과 피서를 온 3살 아이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틀째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이나 계곡에는 구조요원이 없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물놀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미천골 계곡 피서지입니다. 잠수요원들이 급류가 몰아치는 계곡에서 수중 수색을 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3살 A군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헬기와 드론, 구조대 100여 명이 신발과 튜브는 찾았지만 A군은 이틀째 실종됐습니다. 일가족이 계곡으로 캠핑을 왔고요. 할머니하고 계곡에서 놀던 중에. 춘천 원평리 계곡에서도 어제 70대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졌고 경북 포항과 강원 강릉 해변에서는 어제 하루 피서객 3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졌습니다.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 해변에서 달리 가니까 이제 못 받는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피서객은 147명. 대부분 구조요원이 없는 강과 계곡 등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아이스박스 등 물에 잘 뜨는 도구를 던져 구조해야 합니다. 물에서 부력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소나기가 온 뒤에는 강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지기 때문에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답안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늦은 밤 교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고 해킹을 통해서 답을 빼돌린 겁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범행에 보안 문제가 대두됩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2학년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짜고 4층 교무실에 침입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한밤중에 외벽 창문으로 빈 교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쯤 처음 침입했을 때 교사 4명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놨고 이후 한 차례 더 침입해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이동식 저장 장치로 빼돌렸습니다. A군은 4과목의 답안지를 빼돌려 이 가운데 2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그 모니터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시험지나 답안지 USB 옮겨가지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4층 교무실은 당시 무단 침입을 막는 경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무실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그 세컴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보안과 감시망이 그 어디보다 촘촘해야 할 은행권에는 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보니 은행 직원이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1년간 무단 결근을 했는데도 은행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수상쩍은 외환 거래들도 포착되면서 배후 세력이 누군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기업 매각을 주관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직원의 횡령은 더 있었습니다. 2012년 비밀번호를 도용해 기업 주식 23억 원어치를 손에 넣었고 은행이 관리 중이던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의 매각 계약금 59억 원도 빼돌렸습니다. 8년간 횡령한 돈은 모두 697억 원. 주식 투자와 친인척 사업 대금으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A씨는 금융위원회에 파견을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1년간 무단 결근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견 허위 보고 후 무단 결근하였음에도 근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인사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8년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은행과 금감원은 까맣게 몰랐단 겁니다. 이번에 어떤 일탈이라는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실 어떤 내부 통제에도 좀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조 단위의 수상적인 외환 거래 정황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세력의 자금 세탁 의혹마저 불거진 상황. 검찰이 배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내외 금융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스타벅스가 일정량 이상의 음료를 마신 고객에게 증정한 여행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또 이를 직접 확인해봤다는 다른 소비자들의 주장이 연이어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대응 방법을 두고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 17잔을 마신 고객들에게 증정한 접이식 여행 가방 썸머 캐리백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당 가방에서 일군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이 가방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 물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 물건이 닿는 그 가방에 그런 이슈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가방의 경우 의류나 침구류와 달리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 폼알데하이드는 내의류 75mg/kg 이하, 의류와 침구류는 300mg/kg 이하가 국내 허용 기준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다음 달까지 해당 증정품을 가져가면 음료 무료 쿠폰 3장과 바꿔주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후기가 잇따르자 증정품 교환에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은 음료 17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는 증정품을 음료 3잔과 바꿔준다며 이 역시 불만입니다. 17잔과 3잔의 차이는 크기도 하고 3잔으로 일단 빨리 조치를 해버릴게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스타벅스 측은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자체 검사를 의뢰했고 빠르면 이번 주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요즘 파크 골프라는 생활 스포츠가 중장년층에서 인기입니다.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인데요.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300여 곳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인근에 짓기도 하면서 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또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 하나로 공을 쳐 구멍에 집어넣는 파크 골프. 골프보다 간단하고 체력 소모도 적어 중장년층이 많이 즐깁니다. 하루가 안 오면 발이 조금 근질근질하고. 하지만 우후죽순 생기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인근 주택가에선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개그치자. 소리가 나니까 조금 목소리가. 안전사고도 이어집니다. 경기 안양시 파크골프장인데요. 지난달 이곳 주변을 산책하던 20대 여성이 골프공에 맞아 타박상을 입자 이렇게 기존 울타리에 안전망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좀 너무 낮아갖고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애기랑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소음 등 문제로 일몰 후 이용을 금지했지만 무시하기가 다반사입니다. 밤에 공이 보이세요? 야외 오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실내 운동하는 시간이 없어요. 세금을 들인 공공시설임에도 동호회나 협회가 관리를 명목으로 가입비 등 사용료를 받는 등 편법 운영도 합니다. 가입 안 하면 안 돼. 이 파크골프 협회에서 이제 간략하게 기대를 하니까 12만 원 선에서 한 4, 5만 원. 이런 파크골프장은 전국 300여 개에 달합니다. 최근 5년 새 이용자 수가 5배 이상 폭증하면서 이렇게 불법 증축 등 파크골프장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등은 허가 면적의 최대 5배 넘게 불법 증축해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낙동강변 국가 하천부지 일대에는 축구장 70개 면적에 파크골프장 21개가 몰려 주민과 환경단체가 우려합니다. 파크골프장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 관리를 따로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좀 하고. 지자체의 수수방관과 일부 동호회의 편법 운영 속에 파크골프장이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정은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개발 사업이 무산된 뒤 방치되어 오던 용산 정비창 일대가 그 대상 지역입니다. 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서 롯데월드 같은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을 교통중심지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서정 기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입니다. 축구장 70개 면적과 맞먹는 약 49만 3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핵심적인 공간 컨셉으로 보자면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 생태도시, 입체 교통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서울시는 이곳의 용적률을 1,500% 이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3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의 규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의 70%는 업무나 상업 등 비주거시설로 활용되며 나머지 30%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됩니다. 용산역 인근에는 도심 항공교통 UAM과 GTX, 지하철 등과 환승할 수 있는 모빌리티 허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공공이 먼저 인프라를 구축한 뒤 민간이 참여하는 순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의 어떤 합동 형태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용산 어떤 투자청이나 개발청이나 이런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치솟기만 하던 전세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란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선 전세 대란 조짐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860여 세대 중 300세대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전세를 내놓았지만 세입자도 많지 않아 매물이 쌓여갑니다.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매로 내놓고 안 팔려서 전세로 지금 내놨어요. 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떨어졌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하락입니다. 전세 매물도 한 달 전보다 약 12% 늘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 인기가 사라지고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와 상생 임대인 제도로 전세 매물이 늘어난 데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6만 3천여 세대로 예년보다 많은 상황.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 속에 8월 전세 대란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입주도 못하고 전세 빼기도 힘든 입주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육군이 최강의 공격 헬기로 알려진 아파치 가디언을 16대 동원해서 실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 적이 매복한 지역을 헬기로 먼저 초토화한 뒤에 우리 병력을 안전하게 투입하는 훈련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그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이 발사한 로켓탄과 30mm 기관포가 지상 표적의 반경 50m를 초토화시킵니다. 90도 선회가 가능한 아파치 가디언은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현존 최강의 헬기입니다. 아파치가 휩쓸고 간 뒤 병력 수송 헬기인 블랙호크와 시누크 헬기가 육군 부대원들을 지상에 투입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아파치 가디언 16대를 포함해 총 34대의 헬기가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헬기를 통한 지상군 병력 투입은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 점령에도 필수적인 작전입니다. 군이 대규모 헬기 실사격 훈련을 언론에 공개한 건 2년 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의 첨단 전력으로 억제와 견제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주한미군도 오늘 포천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가장 덥다는 절기상 중복이었습니다.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렸죠. 한여름 더위가 힘겹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물들도 오늘 하루 영양가 높은 특식을 먹으면서 지친 몸을 달랬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동물들의 여름내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코끼리가 냉수 샤워를 마치고 얼음 덩어리를 깨며 시원한 과일을 맛봅니다. 반달 가슴곰은 물속에서 몸을 담근 채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얼음도 깨면서 먹는 거 보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고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재밌고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시베리아 호랑이도 꽁꽁한 닭고기를 핥고 점박이 물범과 물개는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서울대공원이 동물들의 몸보신을 위해 준비한 보양식입니다. 과일과 캥거루 고기, 닭고기 등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이 풍부한 특별한 식단이 마련됐습니다. 사람도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이 먹고 싶고 시원한 그늘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상 중복인 오늘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때이른 폭염부터 삼복 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동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거울 장벽 같은 초대형 건물이 들어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300조 원을 쏟아부어 8년 뒤 선보이겠다고 한 미래 도시인데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실현 가능할까요? 최우정 기자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100m 이상 높고 길이는 120km,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거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한복판에 세워질 해안과 사막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구조물입니다. 직선 모양의 도시는 외벽이 마치 거울 같아 미러 라인으로 불립니다. مشروع ذا لاين هو ثورة حضارية للإنسان تضع الإنسان أولاً. 지상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대신 지하에 철로를 깔아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수직 농장과 스포츠 경기장도 만듭니다. Saudi Arabia will change the tourism landscape globally, and the destination that Saudi Arabia will offer by 2030 i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건설 비용만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오일머니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받아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흐름을 막아 생태계를 파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건축가들은 완공하려면 최대 5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옛 민간요법에 학질은 놀라게 하면 낫는다는 경합법이 있었습니다. 목에 뱀을 감아주거나 눈앞에 도끼를 휘두르는 식이었죠. 일제강점기 경상도 거창에 사는 김아무개 씨의 아이가 학질에 걸렸습니다. 김 씨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문을 아는 참봉을 찾아가 부적을 써달라고 부탁했다죠. 참봉은 무언가를 써주며 아이 이마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울던 아이도 뚝 그친다는 일제 순사의 이름을 경합법으로 쓴 겁니다. 광복 후 시대의 격변 속에 경찰의 이미지와 위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출범하면서 만든 경찰 헌장입니다. 2011년엔 경찰관 150명이 모여 수갑 반납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와 함께 검찰에 보고하게 하는 수사 준칙 개정에 반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사 개시권을 얻은 경찰이 믿업지 못해서 나온 견제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거의 모든 범죄 수사권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경찰의 이 거대한 수사 권력을 맡겨도 되는지, 경찰은 과연 믿었고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로 거듭났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찰 조직 전체가 들썩이는 초유의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감 경위급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격한 비판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를 환화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고 경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 역시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이제 스스로를 솔직히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경찰 독립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지고지순의 가치인지, 경찰국만 없으면 정말 경찰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독립만 되면 경찰 수사가 언제나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받을 때는 경찰이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말이죠. 멀리 가지 않고 드루킹 사건 하나만 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을 체포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숨기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전 지사 측 주장을 대변했다가 사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자 사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도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겠죠. 정부와 경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손발이 묶이고 경찰은 독립투쟁으로 날을 지새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은 또 누가 지켜줍니까? 7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난감합니다. 였습니다.
중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자기 전 음주나 카페인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 청주, 대구 모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우산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소나기가 잠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6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